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빨간색 단면과 초록색 띠의 조합, 또 없으면 아쉬울 새카만 점까지 극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꽃보다는 당연히 열매가 주목받는 식물이지만 그렇다고 꽃 없이 열매가 생겨날 수 없죠. 다른 과일들과 견주어 봐도 수박의 그 크기를 따라올 과일은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연한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수박꽃 꽃말이 큰 마음이랍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넉넉한 크기만큼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한 과일, 여름 대표 과일이라 할 만하죠. 전국이 어수선한 요즘인데요. 수박처럼 오늘도 내일도 서로 마음을 나누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가칭 길지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영 인사드립니다. 저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초 길고양이를 주제로 하는 방송입니다. 길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길지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곡은 윤도현 밴드가 부른 나는 나비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길고양이 수명이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길고양이 수명이 그렇게 짧은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첫 주제는 왜 길고양이의 수명은 그렇게 짧은 걸까요? 입니다. 길고양이 수명은 최대 3년에서 5년 정도로 짧은 편인데요. 특히 일본이나 미국 길고양이에 비해 한국 길고양이의 수명이 30% 정도 더 짧다고 합니다.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년인데 반해 길고양이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길고양이는 1,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람의 나이로 치면 20대 초중반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특히 1살, 2살 이상 살아남은 개체수는 길고양이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밥이나 물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길고양이는 수명이 조금 늘어 5살 이상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기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밥이나 물을 챙겨줘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갓 태어난 고양이의 경우 50% 이상의 생후 30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해요. 특히 악갱이 대란으로 불리는 봄, 4, 5월, 늦으면 한 6월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나 가을에 태어난 고양이는 여름이나 겨울을 버티지 못해 살아남는 개체수가 더 적은 편입니다. 만약 갓 태어난 고양이를 구조했다면 고양이가 살아남을 확률은 그보다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엄마 고양이의 젖과 인공 분유의 영양학적 차이로 인해 새끼 고양이가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길에서 새끼 고양이가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구조하면 안 됩니다. 어미 고양이가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이소 과정이거나 주변에서 사냥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최소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켜본 뒤 그때도 어미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구조하는 게 좋습니다. 길고양이의 수명이 짧은 이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도로에 길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해 죽어있는 상황을 가끔 목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왜 길고양이는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고양이 눈에 타페텀 세포 때문입니다. 타페텀 세포는 작은 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자동차 불빛을 본 고양이는 순간적으로 실명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우리도 갑자기 후레쉬 불빛을 보거나 너무 환한 곳을 보게 되면 잠시 동안 주의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신선한 밥과 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발전기로 잦은 임신과 출산, 또 싸움이 잦아서, 구내염, 허피스, 칼리시 등 질병으로 아파서, 사람의 학대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그리고 길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오염된 풀이나 흙, 물에 닿으면서 기생충이나 벼룩, 진드기,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는 면역력이 약해 상부호흡기 전염병인 허피스 칼리시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길고양이는 보통 1년에 2번씩 발전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암수컷 고양이 모두 울음소리와 소변을 뿌리듯 싸는 스프레이 행동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고양이 수명을 늘릴 방법은 있을까요? 지금부터 길고양이 수명을 늘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길고양이의 수명을 늘릴 방법은 정기적으로 깨끗한 물과 사료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닌 아파트, 빌라 등 다 함께 사용하는 공유지에선 밥을 챙겨주기 힘들고 또 주민 간에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길고양이 보호 및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또 시민단체, 그리고 동물권 보호단체에서는 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함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와 함께 입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길고양이 구조와 입양을 할 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고 고양이가 야생성이 많이 남아있어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아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 회복하고 나서 원래 살던 지역에 돌려보내는 제자리 방사 과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길고양이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개체수 조절을 위해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만으로도 고환암과 자궁축농증 등 고양이 생식기 질환의 발병률을 10배 이상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정기로 인해 고양이가 울거나 고양이끼리 다투는 일을 줄여줘 주민 간의 다툼도 줄고 고양이의 삶과 질과 수명을 늘려준다고 하는데요. 평소 챙겨주던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해당 지자체 동물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은 왼쪽 귀 끝이 잘린 고양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중성화했던 길고양이가 또 다시 포획돼 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양이 왼쪽 귀 끝 부분 1cm 정도를 잘라낸다고 합니다. 평소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간 걸까요? 평소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서 포획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조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캣맘이나 캣데드로 불리는 개인 또는 지자체, 동물단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와 집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동물보호법 제3조와 4조에 따라 동물이 굶주리지 않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파트나 빌라 등 다 함께 쓰는 공유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두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길고양이에게 밥과 물을 챙겨주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소 주변에 중성화 사업을 위해 길고양이에게 밥과 물을 제공하고 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포스터나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땐 급식소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나 개인 사정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주변에 캣맘 분이나 아시는 분께 본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곳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인수인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이라면 길고양이 집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얼 수도 있으니 햇살이 잘 드는 곳이나 물그릇 아래에 핫팩을 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길고양이에게 물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길고양이에게 밥이나 물을 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료를 부어놓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 사료가 부패하거나 썩을 수가 있고 그 사료를 먹은 고양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한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은 사료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습식보다는 건식 사료를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급식소와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길고양이가 사람 손을 많이 타지 않게 일정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밥을 먹을 때 내 외부 구충제를 발라주면 회충이나 구충, 심장사상충, 벼룩, 진드기 등
기생충으로부터 감염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이기에 몸에다 발라주기는 쉽진 않겠죠. 마지막으로 겨울철 자동차 모닝 노크하기입니다. 추운 겨울 고양이가 따뜻한 곳을 찾다가 자동차 본네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시동이 막 꺼진 차량 엔진은 따뜻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몸을 녹이려고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길고양이를 살리고 내 차도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차에 타기 전 차량 본네트를 여러 번 손으로 두드려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차 문을 닫을 때 큰 소리가 나도록 꽝 닫아 주시고요. 또 차에 타서 좌석에서 크게 발을 굴러 주세요. 또한 경적을 울려서 경고음을 내주는 것도 좋고요. 만약 고양이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시동을 걸 경우 엔진이 작동하면서 고양이가 화상을 입거나 기계장치에 부딪혀 중상이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답니다. 모닝 노크를 했는데도 고양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본네트나 차량 내부에 끼어 있다면 119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어떠신가요? 길고양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들으셨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코요테가 부른 우리의 꿈입니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그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보니 길고양이 밥자리는 늘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지만 제 말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되도록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밥자리를 정하고 깨끗이 관리하며 중성화 수술을 병행하는 것이지만 길고양이 밥자리 분쟁이 생길 경우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도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입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사람들을 일명 캣맘이라고 부르는데 캣맘분이 주는 사료로 인해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길고양이에 대한 상식과 갈등 발생 시 주민들의 주의 사항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첫째, 사료를 주니까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난다? 사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고양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급식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길고양이가 급식으로 인해 눈에 띄는 것일 뿐 개체수가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불안정하고 배고픈 상태가 되면 새끼를 더 많이 낳는다? 맞습니다. 고양이는 불안정하고 배고픈 상황이 되면 새끼를 더 낳는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급식이 오히려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 장소. 길고양이 사료 급식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지만 공원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식소 장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급식소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한낮보다는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주는 것이 길고양이에게도 안전에 좋습니다. 네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를 옮길 때는 조금씩 시간을 두고 하세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먼 곳으로 급식소를 옮긴다는 것은 고양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 협의에 의해 급식소를 옮기기로 했다면 조금씩 급식소를 이동해야만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급식소 옮기는 시간에 대해 서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길고양이가 환풍구나 설비를 훼손한다. 간혹 환풍구로 잘못 들어온 고양이가 탈출을 하기 위해 훼손할 가능성은 있으나 환풍구 입구를 철망등으로 막아주는 작은 수고로도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안산 선부동의 모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무실을 가봤는데요.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환풍구가 있는데 그곳에 철망으로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이가 그쪽으로 해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둥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길고양이,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3층 건물에 2층 사무실이었는데 고양이 소리가 들리지만 아이를 구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커튼 등을 묶어서 사다리식으로 만들었죠. 천으로. 그래서 환풍구를 통해 밑으로 내려봤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해봤지만 아이가 그 줄을 타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저녁에 그 건물 주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벽 속에 환풍구를 통해서 아이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벽에서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데 벽을 뚫고 아이를 좀 구조해도 좋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또 건물 측에서 흔쾌히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모든 공사비는 주인분께서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고양이만 살려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비 시설업자를 불러서 벽을 뚫기 시작했죠. 벽을 뚫고 확인해 보니 길고양이가 1층에서 울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1층에 갔더니 1층은 부동산인데 인테리어를 다 해놔서 거기를 뜯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해서 그 설비 기술자분과 함께 벽을 더 많이 뚫었어요. 벽을 뚫고 천도 내려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은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무를 한번 그런 방식을 이용해보자 해가지고 그 뜰채, 긴 뜰채, 낚싯대 같은 걸 가져와서 끝에다가 노끈으로 올무를 살짝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고 쭉 내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걸어서 구조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풍구에 철망으로 막아만 준다고 해도 길고양이 아이도 살릴 수 있고요. 또한 그 벽을 뚫거나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겠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관리실에 얘기해서 그 환풍구를 철망으로 막아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환풍구를 다 철망으로 막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작은 수고로도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섯째는 길고양이를 쫓아내면 길고양이가 사라진다? 길고양이를 쫓아내면 길고양이가 사라질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러나 영역동물인 고양이가 지내던 공간에서 사라지면 경쟁자가 없는 그런 진공 상태가 되므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주변 지역에서 더 빠르게 개체수가 유입이 될 수 있어 결코 고양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7번째, 어두운 저녁이나 새벽,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기도 하고 시끄러워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대래 이런 이유 때문에 길고양이를 챙기는 캣맘 캣데디들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 밥만 주는 것이 아닌 중성화를 통해 발전기를 내는 울음소리나 서열 싸움을 하며 내는 울음소리 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또한 도심지에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보다는 집에서 키우는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성방거로 인해 더 시끄럽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괜한 분풀이의 대상이 길고양이에게 쏟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양이를 배척하고 내쫓는다고 결코 고양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급식소를 두고 일정하게 길고양이를 챙기면서 중성화 수술이 병행이 된다면 더 깨끗하고 개체수도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공존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추운 겨울밤 굶주린 길고양이가 떠오르시나요?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급식은 단순히 사료만 주는 것 이상의 고려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실제적인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고양이 돌봄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길고양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지만 늘 위험과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와 먹이 부족은 길고양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료 급식은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길고양이의 건강을 지키고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길고양이 급식의 중요성, 구체적인 이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꾸준한 먹이 공급은 길고양이의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겨울철 추위와 먹이 부족으로 인한 폐사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사료를 제공함으로써 길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결핍증이나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죠. 규칙적인 급식을 통해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중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죠.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이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죠.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길고양이에게 무료 사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무분별한 급식은 오히려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및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무분별한 급식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적절한 관리 없이 사료만 제공하면 결국 더 많은 길고양이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사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먹다 남은 사료나 포장, 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더럽히고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가 함께 먹이를 먹는 경우 질병이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따라서 위생적인 급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무분별한 급식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겠죠. 냄새, 소음, 쓰레기 문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길고양이 돌봄을 위한 실천 방법이 있겠죠. 길고양이 무료급식은 단순한 나눔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매일 또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사료를 제공하여 길고양이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먹이를 먹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에 맞춰 적정량의 사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도한 급식은 개체수 증가 및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먹다 남은 사료와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급식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독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성화 수술을 통해 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길고양이 급식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주민들에게 급식 계획을 설명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길고양이 급식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동물보호단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양이에게 적절한 사료를 선택하는 건 역시 중요한 부분이겠죠. 모든 사료가 길고양이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니까요. 개나 다른 동물용 사료가 아닌 고양이 전용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영양 요구량에 맞춰 제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이 균형 있게 함유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건강한 길고양이를 위해 최대한 영양소를 고려해야 하는 게 좋죠.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료는 길고양이에게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인공색소, 향료, 방부제 등이 첨가물에 적게 들어간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길고양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자연 재료를 사용한 사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급식을 위한 예산을 고려하여 사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모두 고려하여 사료를 구매해야 지속적으로 가능한 급식이 될 수 있겠죠. 겨울철 길고양이 돌보는 꿀팁까지 살짝 말씀해 드려 볼게요. 길고양이 집은 고양이가 잠시 몸을 녹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겨울철엔 먹잇감이 부족하고 추워서 길고양이가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길고양이 집 고르는 방법과 꿀팁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길고양이 집, 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수 있어야 비닐 텐트나 스티로폼 박스 등 단열재를 활용해야 길고양이 집은 단열재에 신경을 써야 해요.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나 비닐 텐트, 뽁뽁이가 있다면 꼭 2겹, 3겹 둘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길고양이 집은 그 안팎으로 단열재가 두껍게 들어가지만 입구에 바람막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구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지 않으면 집 안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구를 바람막이를 가려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 안에 볏짚이나 신문지를 잘게 찢어 펼친 뒤 담요를 펼쳐주는 게 좋은데요. 담요가 물에 젖게 되면 차가워 고양이의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핫팩이나 충전식 손난로를 깔아두는 게 좋아. 만약 볏짚이나 신문지를 구하기 어렵다면 담요 사이에 핫팩을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핫팩은 매일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충전식 손난로를 사용하는 집사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핫팩이나 충전식 손난로를 사용할 때 꿀팁이 있습니다. 수면 양말이나 수건을 한번 둘러주면 온기가 조금 더 오래 간다고 해요. 길고양이 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집이 너무 크면 빈 공간으로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는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은 집을 여러 개 구비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만약 엄마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라면 서너 마리가 한 번에 들어갈 정도로 큰 집을 구하는 게 좋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야외 강아지용 고무집을 설치해도 좋아요. 입구에 두꺼운 비닐을 둘러 바람을 막아주고 안에 볏짚이나 담요를 깔아주면 된답니다. 길고양이 집은 고양이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라서 천적이나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고요.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면 인조잔디나 천막으로 덮어서 위장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매일 청결하게 관리해야 길고양이 집을 설치할 때 이곳은 길고양이 쉼터이고 언제 치울 예정인지 간단하게 표기한 안내문도 부착하면 좋겠죠. 안내문을 부착하고 매일 청결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고양이 집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루만 방치해도 물 그릇에 눈이나 비, 흙, 벌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둘기나 쥐, 개미가 고양이 밥을 먹기도 하고 바닥에 습기나 한기가 그대로 올라와 내부 단열재가 오염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길고양이는 면역력이 약한 데다가 양치질을 하지 못해 치과 질환에 걸리기 쉬워요. 특히 길고양이가 많이 걸리고 통증이 심한 구내염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날이 추운 겨울에는 습식 캔보다는 건식 사료와 간식을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습식 캔은 건식 사료보다 치석이 잘 쌓이기 때문이죠. 고단백, 고열량의 키튼 사료를 먹이는 게 또 좋을 거고요. 겨울이 되면 먹잇감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추워서 아사하는 길고양이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적은 양으로도 칼로리가 높은 고단백, 고열량의 키튼 사료를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길고양이의 밥을 자주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방 속에 한 끼 분량의 사료나 간식을 챙겨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예람 오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고양이 많이 보시죠? 길고양이가 다쳐 위험에 처해 있는 고양이를 구조하는 영상 등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이 구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길고양이 구조부터 보호까지 책임감 있는 실천 방법인데요. 길고양이 구조 방법과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길고양이를 구조하려면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안전과 구조자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다쳤거나 아프면 구조가 시급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고양이일 경우 단순히 길고양이인지 잃어버린 반려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주변 환경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어미가 없는 새끼 고양이인지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파악을 해보는 게 좋고요. 어미 고양이가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몇 시간을 관찰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고양이가 겁을 먹고 있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니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구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양이를 진정시키기. 조용히 접근해서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며 겁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음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참치캔, 사료 등 냄새가 강한 음식을 활용해 고양이를 유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파는 닭다리, 그 닭다리 살을 사서 렌즈에 데펴서 그릇에 찢어서 놓으면 고양이 아이들이 특히 그 냄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안정적인 환경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테고요. 담요나 바구니를 준비해 고양이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또 안전하게 포획을 해야겠죠. 가능하면 고양이 이동장이나 포획틀을 사용합니다. 손으로 직접 잡으려다가 고양이가 놀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고양이가 다치지 않도록 담요로 부드럽게 감싸서 이동합니다. 구조한 후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방접종 및 기생충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따뜻하고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고양이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럼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길고양이는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긁히거나 물리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 긁히거나 물렸다면 즉시 소독을 하고 필요시에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양이가 심하게 저항하면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 후 기존 반려동물과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또한 중요할 테고요. 건강 상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접촉을 피하는 게 좋고요.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기 전 어미가 근처에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찾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모든 길고양이가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체 고양이가 이미 지역 주민들에 의해 관리받고 있다면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를 구조한 뒤 입양이든 임시보호든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하는 것도 좋죠. 입양처를 찾는 것도 구조자의 책임입니다. 고양이가 사람과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사회화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요. 입양 공고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입양자를 찾습니다. 또한 TNR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TNR은 지역 내 길고양이 복지와 사람과의 공존을 돕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도움을 받을 곳은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구조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 방문을 해야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길고양이 TNR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구조는 신중함과 배려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고양이와 구조자 모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고양이가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세요.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방법이나 순서, 주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조 후 흔한 문제는 길고양이를 집에 맞이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맞이하는 환경으로서 필요한 것은 동물병원에 상담해 두는 것, 또 집에서의 생활로 조심해야 할 것 등을 소개할 텐데요. 길고양이를 구조해 키우겠다라고 결정을 한 분이 계시다면 고양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려고 한다면 주인이 될 각오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여 식사와 화장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고양이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를 보호해도 고양이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고양이를 위한 삶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고양이를 키우는 데는 완전한 실내 사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집에서만 사는 것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고양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완전 실내 사육의 장점은 고양이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식사 관리와 배설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여 질병 예방과 또 조기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 외에 완전 실내 사육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요. 교통사고 예방, 이웃 스팸 방지, 감염증 대책, 위생 대책, 이것들은 고양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모두 사람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고양이를 두는 것으로 고양이를 싫은 사람을 늘리지 않는 것, 학대로부터 고양이를 지키는 것에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방금 구조한 고양이는 케이지에서 생활하면서 가정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서히 익숙해지면 실내에서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캣타워 등에서 종횡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면 좋을 겁니다. 고양이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일상생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양이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가 필요할 테고요. 자신에게 만일의 일이 있었을 경우에 고양이를 부탁할 곳이 있을까? 미리 그런 생각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정으로 길고양이를 갑자기 구조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획 틀 등을 사용해 포획할 때는 사전에 동물 구조 단체나 동물병원에 상담을 해두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고양이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을 건데요. 개 중에는 다른 환묘에게 감염 대책으로 길고양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물병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내원이 가능하다면 구조 후 어떠한 절차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포획 직후에 길고양이는 꽤 패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치 내용 등을 사전에 결정해 두면 당일에 진찰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날에 포획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포획할 수 있었던 타이밍과 동물병원 측이 처치에 걸리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간, 며칠 사이에 동물병원에 맡겨 치료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고양이의 상태와 치료 내용에 따라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처치 비용이나 예치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된 길고양이가 병원을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텐데요. 시진, 촉진, 청진 등에 의한 신체 검사, 벼룩, 진드기 및 기타 기생충 구충, 고양이 에이즈,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 검사, 혈액 검사, 대변 검사, 소변 검사, 또 중성화 수술, 치과 치료, 예방 접종, 손톱, 손발톱 깎기 등등이 있을 테고요. 새끼 고양이인지 성묘인지 건강한지 컨디션이 나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처치와 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상황에 따라 어떤 항목을 실시할지 생략할지 진찰 시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나 재검사, 백신의 추가 접종 등 추후 진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길고양이를 집에 맞이할 때까지는 잘 포획할 수 있을까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일도 많지만 실제로 길고양이가 보호되고 실내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면 다양한 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는 넓고 깨끗하고 모래가 있는 곳에 배설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준비해 두면 좋을 거고요.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배설할 경우는 탈취하고, 탈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냄새가 남아있다면 그 장소에 또 다시 배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배뇨가 눈에 띄는 경우 비뇨기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조 직후 등은 긴장으로 배뇨를 참아버려 스트레스로 방광염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아이를 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고양이가 구조 후 지금까지 영역이 아니면 신경이 쓰여서 생활 환경의 변화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밤낮 관계없이 계속 우는 고양이도 있을 수 있어요. 미리 그러한 상황을 예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조 전후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을 무렵에는 많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담하기 쉬운 동물 활동가나 동물병원 등의 전화번호라도 알아두면 든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길고양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집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작은 배려심과 이해 부탁드리며 저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길고양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사람과 행복한 공존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들으며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너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네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눈물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한